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어딜까요? 짐 로저스가 얘기했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고 정확하게는 한반도라고 했습니다. 한반도라고. 짐 로저스가 누굽니까? 세계 3대 투자자. 첫 번째 워런 버핏, 두 번째 지미 소로스, 그리고 세 번째 누구라고? 짐 로저스입니다. 그 인물이 엊그제도 한국에도 방문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 번역판 이름의 책이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한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 그대로 투자자로 자기를 보아주기를 원치 않고 있는 인물인데, 이유가 뭐냐면 역사학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학. 그의 그 역사학자로서 또 역사가로서 미래학자와 같은 한마디는 뭐냐? 그랬더니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역사는 리듬을 타고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의 안목으로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미래가 예측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해가지고요 4,700배의 이익을 내는 아주 투자에 그런 귀재 결과물들이 실제로 있고요, 말 그대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가 예언하고 공언한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있는 역사의 관점으로 현상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 그런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투자 가이드도 보내고 이렇게 했지만은 깜짝 놀랄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죠. 우리 한민족에게만 너무 도움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남미, 유럽 다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광복 기념주일이니까 광복 기념주일에 해당되는 그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시죠? 2개월 전부터 이제 시끄럽게 시작됐던 일본과의 무역 갈등 알고 계실 겁니다. 7월 2일 날 단행했죠. 3가지 무역 규제를 단행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수출 품목을 목을 잰 겁니다. 특별히 삼성전자 쪽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목을 일본이 먼저 쟀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화이트리스트라고요, 일본은 27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뺐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믿고 자유무역 거래해도 좋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수입되고 또 수출되는 거,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그 관계에서 그것 되는 거 통과 이게 아니고 미니멈 또 맥시멈 3개월 이상은 점검하고 시간을 끌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역전쟁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역전쟁이 아니라고 경제학자가 얘기합니다. 미국이 중국하고에 있어서는 무역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항시 적자야. 미국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쓰는 생필수품의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은 적자일 수밖에 없고, 이 적자를 극복하려고 트럼프가 택한 것이 바로 이 규제 그리고 무역 전쟁,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복 관세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3%에 들어온 것을 막
차가 나는 거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25% 세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비싸게 사지 않으면 그 회사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이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세금 많이 때리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시간 보내버려서 실기하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대체 품목을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찾아 나가기를 바라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을 때는 생활이 피폐하게 돼서 여러 국내 잘자란 기업들이 또 줄도산을 하게 돼요. 이게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현재 뭐냐면 이제 무역 갈등증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한국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아베노믹스의 한 전략이었는데, 이렇게 짐 로저스는요, 이미 이 한일 간에 무역 갈등이 있기 전에 5월 20일 날 출판됐고 그 전에 이미 원고가 탈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러한 도전은 아베노믹스는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책에다가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일본 백성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대로 간다면 50년 후에는 일본은 소멸되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30년 후는, 오늘부터 30년 후는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일본 사회에 묻지마 살인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데, 10대, 내가 만약에 일본 10대라면은 뭘 해야 되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민 가는데 러시아 쪽이 좋다 그랬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랬더니 권총을 사라 그랬어요.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그게 이제 공격하는 데 쓸지 방어하는 데 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극적인 표현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대일본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짐 로저스가 얘기했는데 분석이 아주 명쾌합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시죠? 미국과의 일본과의 그 경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로 31년째 일본 경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패배했느냐 그랬더니, 자, 원자폭탄 투하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미국 본토 먹으려다가 원자폭탄 때문에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4년 전에 광복을 이뤘잖아요. 바로 그때 그 패배를 어떻게 일으켰냐 그랬더니 5년 후에 벌어졌던 6.25 동란 때문에 일본이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다시 월남 전쟁 때 기회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지금부터 정확하게 31년 전이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 80년대 후반 전에 일본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 오케이, 전쟁으로는 졌지만은 이제 돈으로는 미국 땅을 다 잡아삼킬 수 있다. 이런 오만을 굉장히 경계하는데 그 오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응했냐 그러면요, 이거 좋아요. 아니 패망국이었고요, 전쟁 억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일본에다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우방으로 삼아가지고 일본 키워줬더니 아이고 왜 그래요?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을 압도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전자제품, 기술산업, 가공산업 이런 것들을 급속하게 발전시켜가지고 그 패망한 지 40년 만에 세계 1위의 자산 부국이 된 거예요.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니 TV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런 제품들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돈이 너무 넘쳐난 거예요, 국부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본토를 먹자 해가지고 미국의 이 LA 지금 한복판에 있는데 옆에 있는 빌딩도 일본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일본 상호 붙이고 막 뱅크 붙이고 난리가 났어. 워싱턴 먹어버리자, 뉴욕 먹어버리자 하면서 막 곳곳에 일본 사람 기업들이 진출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오케이, 이게 1000만 불짜리요. 그런데 디파짓을 말 그대로 400만 불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는 해라. 그러면 나머지 60% 론은 우리가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했겠어요? 40% 디파짓 받고 싸게 저리로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일본 기업 명패 달아 이래놓고 하는 작전이 뭐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 빌딩은 이제 일본 거니까 미국 기업들은 다 옮겨가.
이렇게 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빌딩의 공실률을 높인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은행으로부터 융자 받은 거에 이자를 못 내게끔 미국이 그렇게 만든 게 다 기업들로 옮겨버렸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디서 돈이 나와서 그 건물을 유지하겠어요? 일본 본국에서 계속 갖다 부어 그 건물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여기 미국이잖아. 미국 사람들이 그 건물을 안 쓰면 누가 쓰겠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막 불러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었어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면 손들고. 그러면 다시 누가 가져요? 미국 은행에서 돈 불려준 그 은행에서 꿀꺽꿀꺽꿀꺽하고 먹었는데 뭘 먹어버려? 40% 다운한 일본 돈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삼켜버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요 국부가 빨려가지고 그 오판해가지고 오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31년째 불경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일본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아베노믹스가 뭐냐 그랬더니 왜 멸망하냐 그러면요 막 엔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국가가 정부가 은행에서 막 엔화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푸는데 주가는 왜 올라가냐 경기가 왜 좋다고 느껴지냐 그래서 다시 요 아베에게 다시 집권할 수 있도록 왜 일본 사람들이 투표를 하느냐 그러면요 자기 빚이 늘어난지는 모르고 전체 국가 부채가 늘어난지는 모르고 막 지금 현재 경기가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짐 로저스가 아주 설파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량을 늘려놓고 국채를 사고 주식을 사고 다 누가 하고 있냐면 일본 정부가 하고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얘기만 했는데 미국이 부채율이 국가 부채율이 1입니다. 미국이. 2위가 일본입니다. 3위도 GDP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국가 부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개인 부채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은 패망하지만 대한민국, 한국은 이렇게 국가 부채율도 높고 개인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흐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짐 로저스가 이랬다고. 물론 패권 국가는 누구로 꼽았어요? 중국을 꼽았어요.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 1위국이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트럼프께서도 계속 경기 좋은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고 그러고 있지만 어떻게 돼? 돈만 찍어내고 국가 부채만 늘리지 기술, 제조, 생산성 재화가 이미 다 국외로 빠져나가가지고 내생력, 자생력을 기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못 알아듣더라도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서바이브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아니에요. 왜 그래요? 혼자 사는 인구가 50%가 넘고 그 다음에 소비국가 형태를 띄워버렸지 제조하는 생산국가 형태에서 멀어졌다. 이것이 미국, 일본, 한국 똑같이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판박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매력적인 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이 되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붙인 겁니다. 통일이 되면. 자, 자금만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망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이죠. 인구가 줄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 국가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 세워나니까 반이민 정책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추방시키잖아요. 이민을 안 받아들인 건 냅두고 와 있는 사람들도 다 추방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부흥한다? 자기는 역사상 본 적이 없대. 인류의 역사상.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어떤 또 야당 지도자가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국수주의, 또 보수, 그렇게 표방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게 아예 선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렇게 전망을 좋게 해놨느냐 그랬더니 남한에 젊은이들이 없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더 심하고요. 그런데 남한에는 남자들이 많대요. 그가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북한은 젊은 사람들 누가 많다고? 여자가 많대. 그런데 그 여자들이 남한 여자들처럼 애 안 낳겠다가 아니고요. 애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남북 통일이 돼가지고 교류가 있어지고 결혼이 있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다시 한번 제조, 생산성, 기술 이쪽으로 크게 발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은 왜 패권 국가로서 제1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냐면요, 우리 미국이 30명 기술자를 만들어내면요, 중국은 40배, 50배가 많은 그 기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희망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봤냐면 지금 북한이요, 국가 주도적으로 기술직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의 인원들, 젊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국하고 맞먹는 거예요. 20배, 30배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짐 로저스는 10년 후에 봐버리면 기술차, 생산성 이런 것들이 중국이 세계 위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되듯이 북한도 머지않았다. 그래서 본인은 CNN에서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당신이 가진 재산 수조억 달러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액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그 대한민국에는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그랬더니 대한항공에 투자했어. 그리고 그걸 안 걷어들여. 왜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그거 안 뺍니까? 그랬더니 남북 통일이 되면 관광 먼저 바람이 불 텐데 대한항공 크게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지금 아유 희망 섞인 얘기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거 막 짐 로저스 얘기만 나오면 막 머릿속에서 쥐가 나네 기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왜 그래요? 남북 통일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역사를요. 저는 이분은 역사는 반복되는데 리듬을 타고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봐요. 그래서 선교 제1국이 세계를 주도한다고 보는 거예요. 로마, 영국, 미국 이렇게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데 통일되면 다 우리는 북한에 가서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 1국 돼 자연스럽게. 거기는 아직 지금 완전히 불모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저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충으로, 가정에서는 효로 나타나는 충효로 대변되는 5천년 반만년 역사에, 그럼 우리 민족성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공동체성인데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속성이 본질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닮아있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교 1국으로 만들고 인류의 희망의 불꽃을 태우는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남한부터 사회국가 운영체제인 헌법을 개헌하고 바꿔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의 그 운동론이고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사회국가의 운영체제를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이요 남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국가 이체제 속에서도 한국의 통일한국으로 따져서 진짜 이념을 달리했던, 진짜 74년 75년 이념을 달리했던 이 민족과 국가가 더불어 산다? 그렇게 적대하고 총뿌리를 겨뤘던 그 민족이 다시 하나 돼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춘다? 야, 그러면 전 세계 221개국에 이런 사회국가 운영체제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민족과 국가로 탄생할 것이다. 저 그 비전이에요, 비전. 그것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준 역사관이라고. 그런데 짐 로저스는 이렇게 역사를 공부한 역사학자로서, 동시에 투자가로서 엄청난 소출을 낸 사람으로서 일본은 멸망하고 대한민국은 가장 자극적인 나라로서, 즉 가장 인터레스팅하다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나라로서, 가장 투자할 만한 국가로서 한반도가 서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먹구름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짐 로저스가 이 예언을요 아주 단호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일본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러나 아베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이 물러나고 일본의 장점을 세 가지로 일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다시 거듭난다면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의 장점을 그가 꼽기를 품질 탐구력이라고 그랬다. 다른 말로 하면 품질 제일주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표방한 나라는 제일주의를 표방한 나라는 저 해석으로는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요 한국에 자원 대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민 쪽이 어디였다고? 독일이었어요. 우리하고 손잡고 하자. 우리하고. 운송료 때문에 단가가 안 맞아? 아 그러면 이제 유라시아 기차 내가지고 남북 북한을 통해가지고 철도로 들어오면 단가 맞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독일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아베는 아주 난감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잘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일본의 장점이 또 뭐냐 그랬더니 성실한 국민성이라고 그랬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라. 참 믿음의 사람은 성실하라. 그런 얘기했는데 성실한 국민성으로 봐서 엄청 일본 사람 부지런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 그랬더니 높은 저축률이라 그랬다. 여기도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국가로부터 혜택 받으려고 저축 못하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높은 저축률을 보여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 생활로는 금검금소 전략이 아주 몸에 배었어. 이 세 가지 일본의 장점을 살린다면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신랄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저주하듯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은 다시 요 희망을 던져놨거든요. 저는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장점을 일본보다 더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의 국민성과 생활상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고 패권 국가로 중국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한민족이 우리의 자녀가 피해왔던 더럽고 위험한 일들 3D라 그러잖아요. 그거. 천대받은 일들 그것들을 다시 복원시켜 그 잘못된 가치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건데 이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국가가 그걸 심는 건데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앵무새처럼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있잖아요. 품질 탐구력이라고 그랬는데 빨리 기술직과 또 IT 4차 산업혁명 이런 혁신적인 일들에 젊은이들이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의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사회주의로 갈지라도 아무튼 국가가 시책으로 장학금 주면서 민간도 나서고 단체도 나서고 교회도 나서고 장학금 주면서 지금 빨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거 좀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진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만들어놓은 제품 때문에 한국에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들어가서요. 밤이 새도록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전화 통화를 해보면요. 아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목회자도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지금 경제인으로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짭 찾는다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 전화번호 올려놓고 전화를 안 받아. 미국이라고 하는데 미국 시간으로 12시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걸 오픈하고 한 것은요. 완전히 성실도 책임감 그리고 여기 생산성에 대한 가치 이거 완전히 다 바닥이거든요. 소모적이고 유흥적이고 진짜 육체적으로 자극적인 그 쾌락의 국가로 이미 지금 돌아선 지 오래돼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부재거든요. 부모들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살 길이 거기 있다면 우리 한국인도 살 길이 거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높은 저축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의 부채율을요 다 줄여야 돼요. 개인 부채율도 줄여야 돼요. 지금요 어떻게 여러분 일본을 어떻게 잡아먹은지 미국 이미 배웠잖아요. 그 똑같은 거
거 배워가지고 중국이 그대로 했어요. 개방에 투자하세요 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5년 끝나니까 다 렌트 비용, 인건비 2배로 올려 해가지고 싹 투자한 거 손 털고 가게끔 만들어서 그거 다 중국의 자산 국가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진짜로 집 하나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평생, 우리 목사님의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 목사님의 주변에 모은 돈 20만 불요. 2억이죠, 2억. 그거 목회하면서 간신히 모았어요. 딸 셋이 데려가면서. 뒷바지하고 70만 불짜리, 78만 불이 정확하게 집을 샀네. 나머지 그 논을 갚은데 3,400불씩 아무리 싸게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달마다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요. 제일 앞에는요, 한국에서 애들 불러다가 뭐 했다고? 홈케어 하면서 그거 괜찮았어요. 애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음 홈케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딸을 다 아르바이트로 내보내고요. 목사님, 사모님 다 일해도 먹고 살면서 페이먼을 못 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요, 세금을 때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손들었어요. 일평생 모은 20만 불 어디 갔어요? 은행 거 됐어요. 이게 부채예요. 차 하나 사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론을 해서 5년, 6년짜리 사잖아요. 30%에서 40% 차값을 더 내요. 내가 분명하게 25,000불짜리 아주 싸구려 샀는데 왜 내 것이 35,000불이 돼? 마지막 페이하면 왜 4만 불 가까이 되지? 억울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본주의예요, 이게. 돈 가진 사람의 돈이 주가 되는 그런 국가예요. 목사님이 지금요, 아니 광복절이고 성경 읽어놓고 아니 목사님 무슨 이렇게 설교를 경제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한테 그거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 2분을 어제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그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있고 형이상학적이에요. 많이 오면 가슴까지 와서 감동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은 전혀 딴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아멘.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물질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요. 아멘. 그래서 그 물질을 나눌 때 인간의 존엄함이 드러나는 그 세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도 초청받아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70이 다 되신 장로님이신데 깜짝 놀라요. 저는 오늘요, 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이 일성하시고 나 따라와 제자들 부르시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하면서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너희들 새로 거듭나게 할게 나 따라와 해놓고 지금 오늘 본문 주셨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펴놓고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 마침 누가 있었다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멸절하러 왔냐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회당에서 요 말씀 가르치는데 분위기 좋은데 이런 가르침이 있나? 새 교훈이로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는 이때에 그것을 딱 큰 소리 치면서 방해하는 자가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권위에,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뭐야?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잡아. 우리를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를 멸절하러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의 인격에 달라붙은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블로가. 귀신, 마귀, 사탄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마가는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그 더러운 영이요, 퓨니마티 아카다르트 그런 거예요. 퓨니마티 아카다르트.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영이다. 마귀는 거짓이 압이라고 그랬다고. 정신분정학적으로 정신이 이상해서 귀신 들린 자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해요. 완전히 마귀의 왕국, 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단호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입에 자갈 물고 입 닥치고 나와. 그랬더니 발작을 일으키고 큰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더 크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여러분요, 하르낙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귀신에 축사하는 것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꼽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그 가버나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유대 땅에 로마의 식민지인 착지와 포갑이 있은 그 땅에 아예 희망이 없고 암울한 그 땅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일은 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공포심을 물리친 것이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과 희망의 빛이 한 줄기 왔는데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회당 그리고 그 가버나움 마을 그리고 온 유대 전 세계에 빛이 드러나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사건이다. 일본 아베가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세 가지 규제했는데 한 달 보름 만에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허락했어요. 아, 이거 헷갈리게 하나? No. 경제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불안감에 대한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공포심에 대한 자극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거 다 넣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확대화시킨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그게 귀신의 속성이고 본성이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요, 사대주의 근성이 있대잖아요. 귀신의 속성이에요. 내 안일한 삶, 내 개인의 안락과 국가 운명의 공동체하고 맞바꾼 매국노 친일파들이 언제나 존재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수천만의 우리의 민족이 살상을 당하고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고 존엄성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자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을 띠냐 그러면 당연히 일본 편 들면서 아버님 사죄해요. 어머니 무대? 아니 목회자들도 그래.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한기총 대표회장. 이 사람들이 지향하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집단이에요. 귀신 들린 집단. 그런가 하면 똑같이요,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도 똑같이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께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새로운 권위는 진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입 다물고 방해하지 말고 나와! 쫓겨나잖아요. 우리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왜 불안감을 키우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요? 내년에 선거 있어서?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둠의 왕국의 전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첫 번째 실제 사역으로 하신 거예요. 제자 불러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기 본의와 자기 안위 중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역사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광복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버나움 회당의 사건은 전 인류의 빛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그 신학자의 그 주석대로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일 무역 분쟁이 이렇게 있는데요, 짐 로저스의 그 예언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단결하고요, 일본의 장점 세 가지 꼽은 것을 빨리 우리 민족의 장점으로 바꿔내고요, 그리고 남북 평화와 협력 통일을 빨리 이뤄내서 태평양 경제시대인 일본과 미국을 의지했는데 평생 무역 적자니까 이거 끝장내고요, 무역 흑자를 볼 수 있는 북방 경제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저 인도, 유럽까지 펼쳐갈 수 있는 북방 경제론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부채를 극복하고 자산,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되는 부국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이 광복절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단결하고요. 분열하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국에 우리의 경쟁자들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뭐라고? 우리 민족의 외적인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로 다시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나고요. 우리 먼저 믿는 크리스찬들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고요. 그래서 정말 귀신이 떠나고 한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진 것처럼요. 이렇게 사로잡힌 이념의 귀신이 떠나고 인격적으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하고 온전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사대주의, 내 안위에 대한 불안감, 패배감 이런 거 다 극복되고요. 승리한 삶 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